제가 통과되면 예. 25일 우리가 후보 등록일 텐데 그 전에 날짜를 좀 잡고 있습니다. 예. 27일. 후보 등록 27일. 예. 27일 전에. 예. 한 번 더 출마할 거예요. 예. 세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세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옛날에 2008년도에 정세균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할 때도 막 흥행이 안 된다고 연기하자 그러고 막 그랬어요. 아무래도 대선 경선에 비해서는 흥행이 떨어진 거죠. 그러더라도 우리 당에서 노력하고 후보도 노력해서 어찌됐건 당원 전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총선 공약이 당대표 출마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현역 의원이 6분이 계셨는데 그 3분, 문병호, 최원식, 신학용 3분이 탈당을 했어요. 힘듭니다. 그렇죠. 50%가 탈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야, 이러다가 우리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국민의당이 탈당한 확산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통합행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통합행동 회원들이 탈당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이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중앙에서는 그렇게 했고 여기 이제 우리 인천 지역에서는 우리 당원들이나 특히 이제 호남 출신들 기관 당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병원이 공교롭게 또 호남 전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 특정인이 보기 싫다고 뭐 당대표가 보기 싫다고 탈당하지 마십시오. 당대표는 총선 끝나면 또 전당대회가 바뀌는 것인데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남아 계셔야 저를 당대표 찍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고 그게 이 국민의당 확산 속도를 인천 지역에서 저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병원이 떨어졌고 최원식 의원은 또 저랑 직접 경쟁을 했고 떨어지고 7명이 당선이 됐으니까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1회 슬로건은 유능한 경제정당의 당대표로서 송영길 이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지난번 총선에서도 경제실정 심판론이 많이 설득력이 있었잖아요. 또 김종인 대표께서 포용적 경제성장, 경제민주화 담론을 제시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구체화시킬 것이냐가 차기 당대표의 과제일 텐데 그것을 이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상경대학을 졸업해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재경이 활동을 쭉 해왔고 한미FTA 또 대책위원장 또 전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빗덩어리 인천시를 4년 동안 맡아서 보도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인천 투자 유치를 제가 서울 경기도를 이기고 1등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기초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치, 역사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진보적인 분야를 잘 균형을 잡아야 된다 보고 유능한 경제 분야는 이 김종인 대표 한 것들을 잘 발전시켜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되니까 하루에 이자가 11억씩 1년에 4천억 그러니까 4년 동안 1조 6천억을 제가 이자를 부담했고 이자만 2조가 넘는 분식회계로 숨어있는 부채가 있었어요. 이걸 다 해소시켰습니다. 정상적인 회계 체제를 만들었고 이제 뭔가 이제 제 임기 말기에 때는 흑자가 도래해서 이제 부채가 감소되는 국면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아시안게임 준비도 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부채도 부채지만 인천이 아시다시피 다 저부가치 산업들이거든요. 목재 산업이라든지 뭐 주물단지, 고철, 뭐 합판 공장, 뭐 제분, 제당 뭐 이런 70년대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저부가치 산업이라 인천 그러면 항상 회색빛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들어와서 삼성바이오를 유치한 것을 필두로 G세프 국제기 유치하죠. 뉴욕 주립대학을 유치했죠. 하나금융타운을 유치했죠. 그 다음에 차병원 메디컬 컴플렉스를 유치를 했죠. 그 다음에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를 유치를 했죠. 또 LG 전기자동차를 또 유치를 했죠.
제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 바이오, 전기자동차, 금융, 교육, 국제기구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패션 스쿨인 뉴욕 파슨 스쿨을 유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크로코다일로 유명한 형지 패션 글로벌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우리 이 인천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저는 바꿨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 이 경험과 이런 걸 기초로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조선이 철강, 화학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의 모델을 제시해서 뚫어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봉쳐져 가고 있거든요. 2018년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제2의 IMF가 올 겁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근데 이거를 과연 이 위기를 느끼고 준비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 위기에 2018년 다가올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고 정권을 맡기면 그걸 뚫어내겠다. 그걸 당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지방 제가 그래서 인천시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보좌진들도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중앙정치에서 묻혀버린다. 그때 뭐 문제가 안 나고 당시 제가 아니면 나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나간 건데 확실히 나가서 시장 4년 또 낙선 이후 2년 6년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당대표 선거도 초기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인지도가 아무래도 중앙정치에 있는 부분보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구의역 사건 났잖아요. 예. 저는 시장 되자마자 인천 지하철 정비 여는 그 분야를 아웃소싱하던 거를 전부 직영화시켰습니다. 1,5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제가 서울시보다 훨씬 먼저 성공적으로 전환시켜내면서 동시에 항상 우리 그 공기업의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 이건 근로자들한테는 좋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공사 입장에서는 퇴직금 누진제가 되면요 수천 개 적자가 나요. 이것을 없애라는 게 다 정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노조가 양보를 그거 해주겠어요. 단체협약이 돼 있는 퇴직금 누진제를. 저는 제가 노동운동 출신이니까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아웃소싱하던 거를 직영화시키는 조건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정리하자 이렇게 노사 합의를 해낸 거죠.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럴만도 했어요. 너무 원안을 무시했고 공천도 마음대로 해버렸고 꼭 그 문재인 지도부뿐만 아니라 안철수, 김한길 지도부 때도 낙하산 공천에 전략 공천에 이런 게 다 쌓인 거죠. 더구나 이번 총선에서도 전라북도 같은데 경선도 안 붙이고 그냥 공천해버리고 또 한쪽에 떨어진 사람을 이쪽으로 공천하고 이 공천 자체가 이 보기에 너무 중앙당이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또 셀프 공천 그런 논란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게 축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쭉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공천을 지금 그 호남 민심이 그렇게 된 핵심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호남의 지도자가 안 보인다. 대선 후보도 안 보이고 당권 후보도 안 보이고 뭐 출구라고 이거 고생해도 다 이게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 박탈의식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를 나가게 된 이유도 뭔가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집권 여당에 소외된 것도 서러운데 야당에서도 완전히 이제 소외돼가지고 사실상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기관 당원이나 열심히 뛰는 사람 거의 50% 이상이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대권 주자도 없죠. 당대표도 뭐 안 보이죠. 그러면 무슨 신이 나서 얼마나 뛰겠어요. 이걸 단순히 지역주의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호남 출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호남의 5.18 5월 정신과 호남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남북화의 통일을 그런 정신을 정말 계승해서 제대로 싸워주는 당 지도자가 안 보인다라는 건 아쉬움이 큰 거죠. 그 호남 문제는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우리 고지역만 문제 아니라 그렇죠. 전국에 퍼져 있는 호남 출신 우리 기관 당원들의 문제고 꼭 출신 호남만이 아니라 저는 그 정신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계승이라고 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에 우리가 지금 약해진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DJ는 그래도 대중경제로부터 경제적 대안을 만들려는 야당 지도자였거든요. 그게 약해졌어요. 김종인 대표가 그나마 비판을 받으면서도 일부 우리가 긍정을 한 게 그 경제 분야 아닙니까? 근데 그 김종인 대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우리 당이 다 경제에 대해서는 뭔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또 계속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만 가지고 야당 운영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우리가 무력하게 이 안보 프레임에 갇혀서 이걸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DJ는 그 어려울 때 정말 4대 강국 안전보장론, 예비군 폐지론을 제시하면서 그 음혹한 70년대를 뚫어냈는데 지금은 딱 이 개성공단 폐쇄 불가피로 뭐 사드를 배치해도 무슨 뭐 신중론 이렇게 뭔가 좀 선명한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야당이 돼 있어서 사드를 저는 단순한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시아, 중국, 미국의 국제 외교 역량을 동원해서 이 동북아의 군비 경쟁 대결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켜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야당의 지금 DJ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무너진 야당의 국제 외교 역량을 복원시키겠다는 게 제 구상입니다. 이게 DJ가 드물게 그걸 한 거잖아요. 세 번째는 DJ가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서 단식 농성도 하고 민주주의가 위기로 빠질 때는 온몸을 나가 거리에 싸웠는데 지금 부정부패 오늘도 이번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진경준이가 그 수억을 넥슨 재팬 그 주식을 받았는데도 검사장 승진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의문이었잖아요. 최종 그것을 사정을 담당할 인사검증 핵심 기관인 민정수석이 봐주지 않았으면 검사가 됐겠습니까? 그 이유를 몰랐는데 드디어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정현의 보도진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는 못한다 이거 정말. 그렇죠. 아니 개가 짖지 않으면 개 짖지 않는 개를 어디다 쓰겠어요. 워치 도구로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분명히 싸워주고 민주주의 위기에 싸워주는 야당이 돼야 되는데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하고 말을 하다가 결실을 못 맺고 지나가는 야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세 가지를 복원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경제 분야, 남북관계, 민주주의와 부정부패, 위기와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강력한 야당의 모습. 이 세 가지 복원이 저는 오남인들의 바라는 그 DJ를 통해서 바랐던 점이고 우리 당이 현재 부족한 점이라고 봅니다. 동의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적임자라고 합니까? 저는 사실 뭐 친노 그룹도 아니고, 저 뭐 동교동 가신 그룹도 아니었고, 사실 DJ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왔지만 저는 누구의 그 어떤 소속 계파로서가 아니라 자주적으로 인천에 기반을 두고 정치를 하면서 한 길로 또 같이 걸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대표 선거도 특정 계보에 의존을 해서 제가 지금 대표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좀 전체 우리 당원들에게 계파를 극복해서 내년 대선에 어떤 카드가 실질적으로 우리 당 후보를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당선시킬 수 있는 확장력 있는 대표인지를 좀 봐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부에서는 뭐 친노나 일부 조직이 뭐 그쪽으로 한쪽 후보를 뭐 이렇게 편든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오히려 전체 당원들의 힘에 의해서 극복이 될 때 이 계파주의가 청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친노 친문의 구애가 아니라 우리 당의 당원들한테 표를 달라고 호소한 거고 문재인 전 대표도 우리 당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후보자로 나선 사람은 당연히 유권자한테 설명하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제일 강조한 게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대표, 호남 민심 회복,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의 지방자치 역량의 당을 흡수, 남북 통일에 대한 비전, 정통성 있는 후보당이잖아.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뭐 일부 언론이 그냥 갖다 그냥 쓴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몸무게도 많이 나오고 등치도 있고 얼굴도 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안정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안정감이 있고 제 스스로가 또 막 그렇게 피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제가 지금까지 사실 학생도 노동을 했지만 저 변호사로서 전문 역량도 쌓았고 또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종합행정도 경험했고 한미 FTA 사실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제가 찬성했을 때 반대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나 예. 저는 한미 FTA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GDP가 해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이 한미 FTA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우리 경제를 돌파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면서 돌파해 가야 된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DJ의 생각이었고 저는 거기에 전폭 동의해서 뒷받침을 했죠. 그래서 많은 공격도 받았지만 그런 면을 보더라도 저는 균형 있게 지금 해왔다고 봅니다. 정치를 흔들리지 않고 한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당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확고하게 정권을 맡겨도 좋은 그런 믿음직한 안정감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론이 정해져 있죠. 사대에서. 예. 네. 지금 재검토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찬반은 약간 지금 유보를 해놓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핵심 기준은 첫째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겠 않겠어요? 중국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근데 대부분이 이 사드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고. 그래서 저는 북이 우리를 공격하는 다양한 장사정포라든지 여러 가지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것은 거의 커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그래서 페이트리트로 이거를 뭐 하고 고고도 미사일 경우에만 한다는 건데 성층권을 돌파해서 고고도 미사일을 우리나라로 북이 공격한다는 것은 아주 그는 이례적인 가설에 불과한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 난리를 피우면서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가 통제할 무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군인이 통제합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입니까? 미군들이 통제하고 미군들이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으로 운영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괜히 그러면 미군이 자신의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쓰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쓰겠습니까? 뭘로 담보하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되면 왜 대북 제재한다고 지금까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천안문의 전승절 행사까지 서방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해서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 이거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드가. 그리고 사드 배치 시점도 좀 이걸 고민해서 중국과도 상의를 하고 말이죠. 이 사드를 배치를 하면서 중국한테 그럼 사드 배치 안 할 테니까 좀 북한을 적극 개입해서 좀 핵 문제를 해결해라 좀. 이렇게 중국의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시간과 이게 있는데 그걸 급박하면서 특히 남중국해 지금 그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이 날 시점과 딱 맞춰가지고 이걸 함으로써 중국에서 인식되기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저기 남사군도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베트남에도 무기를 이제 공격용 무기를 판매를 시작했고 이번에 마침 타이완도 민진당의 차잉원이가 당선이 됐고. 필리핀도 완전히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일본 아베하고는 거의 뭐 새로운 밀월 관계가 된 마당에 완전히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전략 속에 남중국해하고 같이 시점에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중국 인민들이 보기에는 동시에 남중국의 판결과 사드 배치가 한꺼번에 오니까 이게 다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같이 우리를 압박해 오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전혀 우리의 국익과 상관없이 미국의 이해에 따라 끌려가면서 결정이 됐고 그거는 우리가 국회 답변을 보더라도 그 불과 7월 9일 날인가요? 그때가 7월 5일 날인가? 그 우리 김종대 의원이 총리 상대로 장관 상대로 지휘했을 때 한민국 전혀 그 검토 중이고 뭐 된 게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이틀 3일 만에 전격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성주 국민들한테도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이게 그 말로 봤을 때는
이 사드 배치 과정에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군이 자주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된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된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한 거고 이거 전시 작전권도 우리나라도 없는 나라인데 저는 심각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골병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저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을 두고 저는 이게 보복한다고 봅니다. 다른 안보라는 게 현대전에서 안보라는 것은 다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6.25 때 침략한 것도 중국과 미국의 갈등, 냉전 관계 소련과 2차 대전이 끝나와서 미국과의 냉전 관계 갈등을 이용해서 남침을 한 거지. 소련과 중국이 반대하는데 김일성이가 남침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북도 우리를 공격한 것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관계가 틀어질 때 공격을 하는 거지. 이게 중국과 미국, 한국이 같이 협력하고 러시아가 협력하고 있는데 단독적으로 북한이 저는 도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보는 무기의 성능 가지고 안보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낮은 차원의 사고이고 국가 안보는 경제 역량, 외교 역량, 주변의 국제 정세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때 우리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한미동맹도 국가 이익에 따라서 마찰이 되면은 우리가 그걸 미국의 입장을 주동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자주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와서는 우리의 자주적 견해가 없어지고 모든 게 한미동맹이 최고의 가치라고 돼버리면 이건 동맹이 아니라 신앙이 되는 거죠. 동맹은 우리나라 국익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게 할 수도 있고 선택 권리가 없어진 한미동맹은 선택의 대상이 아닌 운명, 뭐 하나님의 계시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니까 동맹을 하고 있지만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100% 일치하면 식민지지 뭐 같은 나라죠. 틀리죠. 당연히 입장인 우리는 중국에 대한 입장도 미국과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바로 우린 중국을 앞두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100% 동일한 걸로 생각하면 미국한테 우리 국가 이익을 팔아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주적 외교가 없어지니까 우리 전시작전도 없고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또 주권 국가로 보겠습니까 이게? 언제 미국의 무슨 군사 기지 정도로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국익을 지켜나가겠어요? 이 동북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 저는 전시작전권 회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사드 배치 문제도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이거죠 이거를. 사드고 저게 실험에 제대로 성공한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산 복합체가 트럼프든 힐러리한테 정치 자금을 막 댈 텐데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급박하게 이렇게 이걸 배치하냐고요. 이것은 저는 로키드 마틴, 레이션 같은 군산 복합체가 이 개발 비용으로 수천억을 들였습니다. 어디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가장 만만한 게 대한민국이라 여기다 주한미군한테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돈 안 들였다 그러지만 방위 분담해야 되고 부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군산복합체 로비에 대한 의심이 큽니다. 국회가 하려면 국회 동의 사안으로 계속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좀 구체화, 법률안을 통해서 구체화 시켰나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파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그대로 이제 진행되게 두고 보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드가. 그렇죠. 정말 비겁한 거지. 무슨 돌멩이를 던진 것도 아니고 계란 던진 거는 맞아야죠. 국민이 던지는데 그거를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계란 맞아도 싸지 그거 않습니까? 아니 그럼 백남기 씨 그 농민을 물대포로 쏘아서 지금 사격을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조사도 안 한 사람이 계란 하나 맞았다고 즉각 그 조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국무총리나 이 사람들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라 완전 옛날 무슨 양반 임금 무슨 영의정 무슨이 내려왔는데 감히 이 개돼지로 비유되었던 그런 이 백성들이 감히 나한테 이런 식의 사고가 느껴지잖아요. 백남기 그 농민을 물대포로 쏘아서 지금 근데 하나도 조사도 않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리가 감히 총리한테 계란을 던졌어. 이 용납할 수 없는 국법 질서 문란행위야. 이거 당장 조사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 이 정권은 국민을 먼저 두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리, 권위, 이거를 더 앞세우는 거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몰라가서 가지 말지. 가면 그럼 뻔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지난번 해수부 장관 이주영 해수장관이 세월호 때 끝까지 앉아서 받은 것처럼 그런 자세가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민주주의는 항상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제도잖아요. 예. 독재 체제에 비해서 그것이 또 민주주의의 장점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DJ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항상 이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침탈되고 액튼경이 말한 대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제 균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견제 균형의 힘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후퇴하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여소야대를 만들어줘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 야당의 그 좀 무능함도 컸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정말 너무 답답할 정도로.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야당도 같이 심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당 체제를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번 20대 국회에 또 유능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왔고 리더십이 잘 이렇게 중심을 잡고 우리 유능한 우리 각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역량 또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역량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이 목표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야당 대표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자구도로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자구도.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결선 투표 도입이 뭐. 그래서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거는 새누리당 당 대표하고 한번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선 투표 도입이 3가지 점이 필요하다 보는데 하나는 민주적 정당성이 너무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이 나와서 25%짜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투표율이 한 60%면 한 20%도 안 되는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80%를 지배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원래 안 맞다. 결선 투표를 해야 저는 민주적 정당성이 이제 보강이 된다. 1번. 2번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라. 국민들이 보수라고 꼭 친박만 찍고 싶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보수 최경환 이런 이정현 이런 사람보다는 유승민이나 뭐 김용태나 다른 사람을 찍어주고 싶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단일화를 해놓으니까 선택권이 제한이 되고 여기도 문재인을 찍고 싶은 사람, 안철수를 찍고 싶은 사람, 안희정을 찍고 싶은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면 1등, 2등 나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저는 합정연행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두 개의 정당이 독점적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여러 정당이 나와가지고 부분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면 공통 분모가 있는 세력끼리 연립정부를 만드는 것이 모든 나라의 기본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사전 후보 단일화는.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도입하면 투명하게 정치 세력의 연합이 국민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 국민의 선택권의 보장, 정치적 연합의 투명화 이걸 위해서 참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저는 이제 새누리당도 박근혜 이후에는 누구도 하나로 단일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 자기들도 선택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결선 투표에서 모이면 되니까 자유롭게 분할해서 국민들에게 맡기자 이거죠. 우리 국민들 동의도 높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이거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게 안 된다면 야권 단일화를 추진해야죠. 야권 단일화. 결선 투표가 안 되면. 그렇죠. 야권 단일화. 우리 자체에 의한 야권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다. 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근데 안철수 대표가 총선 때처럼 광야에서 죽겠다. 그냥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비플랜으로 어떻게 연합을 해낼 것이냐 중요한데 그 핵심이 저는 호남 민심이라고 봅니다. 호남 민심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진보적이잖아요. 예. 특히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합니다. 강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는 안철수 국민의당을 상당수 호남인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대선에 가서 합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철수가 단일화를 거부한다. 그러면 저는 호남 민심이 요동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호남 민심의 회복이 이번 당대표가 중요한 게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핵심은 네. 저는 우리 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확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을 위해서 저는 헌신해 왔다고 봅니다. 예. 당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천시장도 당이 요구하니까 출마에 나가서 수도권에 유일하게 제가 승리했잖아요. 근데 한명숙 유시민 다 낙선했는데 네. 당을 위해서 저는 헌신해 왔고 지금도 그런 자세로 뛰겠습니다. 헌신과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저는 특히 경제 분야에 그래서 헌신과 경륜과 확장성을 가지고 저는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경제정당, 호남민심 회복, 남북관계, 지방자치, 정통성 문제를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선 확신하십니까? 네, 예, 확신합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당선되길 바라겠습니다.